지금 일본은 마음이 급합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절대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지금 한국이 자동차, 전자기기,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심지어 문화에서조차 그냥 모든 방면에서 너무도 빠른 속도와 격차로 일본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은 일본을 크게 의식하며 반드시 일본을 이기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고 김치를 입에 물고 불같이 타오르는 열의로 각오를 했는데, 요즘에는 한국인들 그 누구도 더 이상 일본을 특별한 위협으로도 또는 경쟁 상대로도 보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이 일본보다 원래부터 그냥 무시하고 정말 눈꼽만큼도 신경 안 쓰던 나라가 있는데 바로 대만입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뭘 대단한 일을 해냈던, 명목 GDP 어쩌고 순위가 뭐 어쨌든 간에, 아니면 정말 뜬금없게 대만에서 과거 일본의 혐한보다도 훨씬 더 심한 수준으로 우리나라를 욕하고 비난을 해도 아무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아무도 모른 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만은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를 달리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바로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대만의 대표 기업이자 사실 혼자서 대만 경제 전체를 멱살잡고 끌고 가고 있는 이 TSMC라는 회사는 그 분야 전 세계 압도적 1위 회사입니다.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범용 D 메모리 시장에서는 전 세계 75% 가까이 독점하며 1, 2위를 장악하고 있지만, 이 파운드리 영역에서는 반대로 TSMC가 거의 80% 가까이 독점하며 1위를 달리고 있고, 이미 삼성전자의 매출을 넘어선 지 몇 년이 될 정도로 실제로 정말로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대만은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인데도 단순히 일본과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본을 과거 일본이 미국을 그렇게 올려받듯이 거의 신격화하는 수준으로 숭배하는 매우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절대로 과거의 그 치욕을 잊지 않고 나중에 언제든 기회만 찾아온다면 반드시 그때의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아주겠다고 국민들 가슴속에 뜨거운 칼을 품고 살아가는 데다, 실제로 이거 너무 불안하게도 단지 경제적으로만 세계 최고 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불안하게 엄청나게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빠르게 강해지고 있어 자다가도 계속 깜짝깜짝 놀라 깨게 되고, 또 길 가다가도 자꾸 뒤돌아보게 만드는 저 신경 쓰이고 무서운 한국보다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저렇게 한결같이 숭배하며 좋아해주고 나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보다 더 심하게 한국을 싫어해주는 대만이 기특하고 너무 이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일본은 옛날에 결혼을 하고 둘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3, 4년 전 한국에서 갑자기 반도체 분야 대폭발 성장이 일어나는 조짐이 보이자, 그때 일본은 그런 한국의 성장을 막기 위해 대만과 손을 잡고 일본 땅에다가 엄청난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TSMC 공장을 세우는 등 서로 협력하며 언제나 힘을 합쳐 한국을 견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는 일본과 대만의 그 모든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곧 펼쳐질 미래 사회에서는 한국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1, 2위 수준으로 엄청나게 치고 나가게 될 것이 확실해 보이고, 거기다가 또 심지어 대만의 영혼이자 또 일본 대만 연합의 마지막 필살기였던 TSMC마저도 이제 곧 한국에게 따라잡힐 것으로 보여 요즘 그 두 국가는 밤에 잠도 잘 오지 않는 데다 식욕도 없고 자꾸 습관처럼 하늘 보며 한숨을 쉬는 등 마음이 아주 불편하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대표 원조 기업이자 지난 8, 90년대에는 골드만삭스도 앞질러 버릴 정도로 진짜 한따까리 했던 세계 최강 투자 은행인 일본 노무라에서 바로 내년부터 지금 무섭도록 벌크업 중인 SK 하이닉스가 대만 TSMC를 제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자체적으로도 어제 55만 원이었던 하이닉스의 주가를 84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수정해 공표해 버린 것입니다. 노무라가 볼 때 지금 엄청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하이닉스의 경우 삼성전자와 함께 기존 범용 메모리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동시에 무엇보다 인공지능 개발에 최적화된 HBM 메모리 분야에서는 전세계 1위를 달리며 사실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2026년과 2027년을 지나며 각각 99조 원과 12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고 영업이익을 올리게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그건 TSMC도 그냥 아득히 제쳐버리는 전세계 1위 실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그런 하이닉스 같은 괴물이 두 개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역시 지금 하이닉스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자 또 유사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HBM 영역에서는 아직은 하이닉스에 비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건 다들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실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는 회사의 모든 역량을 반도체 개발이 아닌 조금 다른 곳,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비슷한 곳에 집중하다 보니 잠시 뒤처지며 4만 전자까지 떨어졌던 것을 이제는 그 라이언 일병도 무사히 구했고, 또 일론 머스크 형님에다 우리 깐부 형님까지 도대체 어떻게 그 대단한 둘을 구워 삶은 건지 앞으로 아주 전폭적으로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밀어줄 예정이어서 조만간 한국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는 두 마리의 엄청나게 거대한 용이 이끄는 이 분야 그냥 압도적 1위의 넘사벽 국가로 올라서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배터리 회사들도 완전 미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 세계 배터리 기술과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일명 LFP 배터리, 그리고 한국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NCM 삼원계 배터리입니다. 중국 배터리는 우리나라 배터리에 비해 무겁고 성능이 떨어지는 대신 정말 무슨 화난 저그 알까는 수준으로 미친듯이 대량으로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굉장히 쌉니다. 반대로 우리 삼원계 배터리, 즉 니켈과 코발트, 그리고 망간을 양극재 소재로 사용하는 매우 섬세한 한국의 배터리들은 가볍고 그 성능이 월등하며 안정적이지만 대신 생산하는 것이 까다롭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는 싼 값과 물량으로 승부하는 중국산 배터리가 최근 굉장히 크게 성장하며 앞서가는 듯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는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뀔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슬슬 로봇들이 우리의 일터와 생활로 들어오게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덩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배터리 넣을 공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형 로봇의 경우 옛날 혼다의 아시모처럼 배터리 가방을 저렇게 메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요즘 나오는 피규어 1이나 옵티머스와 같은 완전 인간형 로봇의 경우 배터리를 넣을 공간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즉 미래 로봇용 배터리는 그 성능이 압축되어 있어 크기가 작아야 하며 그 가는 팔로 무거운 걸 들어야 하는 등 순간적인 고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능까지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배터리 관련 전문가들은 지난 전기차 시장에서야 중국 배터리들이 그 싼 값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 내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면 그때는 이거 비교할 필요도 없이 한국 회사들의 삼원계 배터리를 쓰지 않고서는 절대로 경쟁력 있는 로봇을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30년 안에 전 세계 로봇의 수는 현재 전기차 시장의 많게는 50배 가까이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금광 시장에서는 거의 확실하게 한국 배터리 회사들의 독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시장에서는 앞서 본 일본이나 대만은 말 그대로 명함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차세대 배터리 사업 관련 일본 배터리 회사 아니면 대만의 배터리 회사에 대해 들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또 굳이 미래 휴머노이드 시장까지 갈 것도 없이 이미 한국 배터리 회사들은 그냥 전 세계 최고급 배터리 시장을 자기들끼리 다 씹어먹고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를 딱 한 가지만 들어보자면, 최근 들어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프리미엄 회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 세계 최고 슈퍼카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페라리, 람보르기니, 그리고 포르쉐 모두 최근 한국 기업과 손을 잡고 자사의 고성능 배터리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페라리가 SK온과 계약, 람보르기니는 삼성 SDI와, 그리고 끝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진작부터 포르쉐와 협력하며 함께 배터리를 생산해오고 있습니다. 이 세 회사 모두 다 우리 한국 배터리 회사들과 장기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배터리의 성능이나 완성도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가 그냥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정말 기쁘면서도 너무도 폼나고 멋있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지금 정말 너무도 좋은 기운이 우리나라를 향해 어깨동무하며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도 말고 그냥 대략 내년 이맘때 정도만 되어도 한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TSMC까지 다 제껴버리고 지금은 상상도 하기 힘든 수준의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씹어먹고 있을 것이고, 또 동시에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이 열리며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들 역시 기존 전기차 시장보다도 훨씬 더 큰 시장에서 그 거대한 시장을 아예 한국 회사들이 전부 다 독점해버리며, 그렇게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시장과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인공지능 분야에서까지 정말 만화도 이렇게 그리면 욕먹을 정도로 그냥 우리나라가 다 씹어먹고 독점해버리는 꿈같은 시절이 이제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이 반도체와 배터리 회사들 외에도 팝콘 가게들이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한국은 근미래 전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드문 국가이다. 그들은 가장 위험하고 난이도가 높은 지정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그걸 역으로 이용해 최강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도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현재까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잘해왔으나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국가로서 그런 한국과 한국인들은 이미 자신의 미래를 찾아낸 국가이다. 이 말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최고의 정보기관이자 미국 CIA와 영국의 MI6가 자문을 구하고 또 매일 오전 미 국방부의 국제정세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는 전 세계 최고의 민간 정보기관인 스트래포의 설립자이자 국제정세를 가장 정확하게 내다보기로 유명한 조지 프리드먼이 무려 10년도 훨씬 전에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이런 전망을 내놓았을 때 세상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조롱하는 쪽도 있었고 대부분은 그냥 헛소리로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한편 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의 헛소리에 가까운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미국 뉴욕에 위치한 세계 최고의 전문 투자 회사인 골드만삭스 또한 자체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즉 2050년까지의 글로벌 장기 경제 성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생산성 증가율과 거시 경제 변수 또 교육과 성장 잠재력 지수와 같은 주요 경제 지표들을 총합해서 엄청난 분량의 글로벌 미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당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1인당 GDP가 무려 82,000달러에 달하며 89,000달러로 예상되는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경제를 가진 부국이자 그 외 군사력부터 국제 외교력 외 전반적인 국제 영향력에 있어 미국과 함께 G2의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일본도 아니고 고작 한국이라는 저 조그맣고 하찮은 나라가 조만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되고 또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군사 강국이자 도대체 뭘 어떤 식으로 전 세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는지 도통 무엇 하나 말이 되는 것 없는 엉터리 전망 투성이인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도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당연히 냉담과 무시 그리고 조용한 비웃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무슨 시골 동네 작은 개모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스트래포 역시 무슨 대학생 애들 스터디 모임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국제 경제와 안보 영역에서 세계 최고인 두 기관에서 공통되게 이렇게 엉터리 만화 같은 전망을 내놓았는지 참 알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더 웃긴 건 여기에 더해 또 한 명의 엄청난 거물이자 워런 버핏과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전설의 투자자 그리고 특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예전에 영상에서 하도 많이 봐서 마치 미국에 사는 돈 많은 삼촌처럼 너무도 친근하고 익숙한 짐 로저스 또한 코로나 시기 직후부터 이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며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경제와 외교의 중심이 되는 국가 게다가 결국에는 통일까지 하게 된 후 엄청나게 똑똑하고 성실한 인구 8천만의 사우디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풍부한 히토류 포함 방대한 지하 자원에다가 시베리아 철도와 아시아 하이웨이로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이어주는 국제 교통과 물류 그리고 문화 교류의 허브가 되어 초강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당연히 그의 이런 전망 역시 앞서 본 조지 프리드먼과 골드만삭스의 전망들처럼 공감보다는 마치 그가 무슨 낯술이라도 먹고 떠드는 헛소리처럼 취급되며 조롱과 무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황당한 전망들이 모두 너무도 높은 확률로 빠르게 현실로 실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직후부터 실제로 대한민국은 그 능력과 위상이 수직 상승하여 벌써부터 전 세계 최강의 경제, 문화, 그리고 군사적 최강대국으로 부상할 베이스를 이미 갖춰버린 데다 또 최근에는
최근에는 이제 조지 프리드먼의 전망처럼 실제로 미국의 태세 변화로 인해 태평양과 동북아의 지정학적 관계들이 모두 재정립되면서 그 사이 한국은 모든 국가의 경제와 외교를 이어주는 새로운 중심 국가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에 더해 무엇보다 지금 한국은 미래 국제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 즉 반도체와 방산, 그리고 배터리와 인공지능 기술력 등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로서, 거기다가 최근에는 전세계 최강 용팔이 회장님과 치맥 한번 때리면서 그동안 뒤처져 있던 이 인공지능 경쟁에서도 이제 한방에 세계 2위급으로 올라서 버리는 등 바로 내년부터 이제는 미국, 중국과 함께가 아니라 어쩌면 조만간 그 둘을 아득히 넘어서며 성장해서 미래 인공지능 시대의 최강국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어. 이거 정말 지금 이 분위기, 이 시나리오대로만 계속 쭉 간다면 대략 20여 년 후에는 과거 골드만삭스가 전망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2위의 초강대국으로 가는 것이 너무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거시적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곧 그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가능성이 높은지, 또 단순히 최강의 군사 강국과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을 넘어 앞으로 전 세계를 선도하게 될 최고의 리더 국가로 부상하게 될 확률이 지금 얼마나 큰지에 대해 최근 있었던 여러 상황들을 모두 종합하여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지금 최근 몇 달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적인 변화들의 일부입니다. 킹덤과 기생충, 그리고 BTS를 잇는 캐데어는 전 세계 1위를 다 석권해 버린 것도 모자라 심지어 그 OST인 골든의 경우 지금 빌보드부터 전 세계 대중음악의 모든 역사와 기록을 갈아엎고 있으며, 한편 국중박은 이제 파리와 영국 그리고 미국 대표 박물관에 이어 세계 4대 박물관으로 올라서 버렸고, 또 다들 알다시피 이제 코스피는 역대 최초로 4천을 넘어 5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다 JP 모건의 경우 앞으로 한국은 6천까지도 갈 수 있다는 믿기 힘든 발표까지 내놓은 것에 더해 지난달 우리나라는 총 660억 달러의 수출고를 올려 역대 최고의 수출 기록을 세운 데 더해 반도체 역시 지난달 기존의 수출 기록을 모두 갈아엎는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1%도 안 되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벌써 2배 가까이 올라 지금 1.7%를 넘어서고 있는데다 이제 관세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해제와 내년 초부터 시작될 조선과 반도체 쌍끌이 수출을 중심으로 이제 2026년 한국은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장 높은 번영과 발전의 시기로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특히 짐 로저스와 조지 프리드먼 모두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어찌 보면 말 그대로 최악의 위치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즉 주변이 모두 세계 최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데다 또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교차되어 얽혀 있는 곳이며, 거기다가 나라까지 반으로 나뉘어져 아직도 정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너무도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들은 대신 이것이 한편으론 한국에게 커다란 이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그 지정학적 불리함은 만약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 거기에 더해 지혜로운 외교가 동반될 때에는 오히려 엄청난 강점으로 뒤바뀔 수 있고, 그래서 그 지정학적 레버리지를 잘 이용하게 되면 주변 모든 국가들이 한국에게 오히려 의존을 하게 되어 세계 최강대국으로 빠르게 부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지정학적 레버리지가 발휘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지난 70년 동안 이어져 오던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서 또한 기존의 강자 일본은 이미 이빨 빠진 맹수가 되어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천천히 몰락해가고 있는 반면, 또 지난 20년 동안 파죽지세로 덩치를 키워오던 중국 또한 이제는 국제 정치와 그리고 국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 성장세가 크게 꺾여버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라는 조직의 보스가 이미 은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기존의 2인자였던 그 중간 보스급 강자들의 힘 또한 예전과 같지 않아 어쩌면 전쟁 또는 계층의 엄청난 점프 등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요즘 세상이자 내년부터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 세계 정세의 판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해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최고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여러 석학들이 지적했듯 쇠부터 반도체까지 못 만드는 게 없는, 그것도 만드는 것마다 모두 다 세계 1위를 만들어버리는 매우 드문 전 세계 최강 올 어라운드 제조업 강국인데다 이미 25년 전부터 전 세계 디지털 문화에서 1위 국가로 앞서갔고, 또 반도체 분야에서도 1위를 하며 그렇게 세계 디지털
문화를 선도했던 우리에게 이 인공지능이라는 인류 마지막 전투가 눈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고 절망적이었던 위기를 이겨내고 갑자기 GPU 26만 장을 확보해버리며 단숨에 세계 GPU 보유국 2위로 올라서 버리며 이제 당장 내년부터 미국, 중국과 어깨를 겨루며 세계 1위 인공지능 기술국으로 향한 발판을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중동 등 할 것 없이 쏟아지고 있는 방산 무기 수출 덕분에 단지 경제적으로 큰 돈을 버는 것뿐 아니라 과거 미국이나 러시아가 누렸던 군사 최강국의 위상, 게다가 이제는 핵잠까지 보유하게 되어 더 이상 아무도 함부로 넘보거나 개기지 못하는 이 지구행성 최강의 군사 강국의 지위로 이미 올라서 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강해져도, 그러니까 중국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무시하고 싫어하면 그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며 무엇보다 신뢰하는 국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는 과거 미국 헐리우드 영화나 또는 코카콜라와 리바이스 청바지가 이뤄냈던 것 이상의 수준으로 빠르게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이 아닌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지금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은 단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전 세계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전 세계 모든 선진국 그리고 강대국 중에서 과거 제국주의로 타국을 수탈하며 성장한 적이 없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내년부터 앞으로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으로 자리를 굳히기에 매우 유력하며, 또 미래 인공지능 시장에서 미국과 함께 또는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강의 인공지능 기술 국가가 되어 과거 25년 동안 우리가 누렸던 그 디지털 최강국 황금기의 지위를 앞으로 100년간 다시금 누려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그 과정에서 그게 전기차든 배터리든 선박이든 아니면 반도체든 간에 미래 사회에서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모두 다 그것도 최상의 퀄리티로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나라들이 더 많은 분야에서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앞서도 말했듯 우리는 홍익인간 정신으로 인해 그 지옥의 바닥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타국을 침탈하거나 괴롭힌 적이 없는 유일한 강대국이기 때문에 적이 없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선한 국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서 곧 다가올 새로운 세계에서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맡는 데 있어 그 누구보다도 자격이 가장 출중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변화들 또는 성장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내년 2026년이기 때문에, 내년을 기점으로 과거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내다보았던 이제는 그냥 선진국이 아닌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대한민국, 기술과 힘뿐 아니라 무엇보다 문화로 전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빠르게 현실로 실현되는 그 과정을 혼자 집에서 팝콘 먹으며 지켜볼 예정입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지금 우리나라 잠수함 사업이 많이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어떤 우주의 기운을 받아 지금 쓰나미 같은 엄청난 물이 들어와 과거 노량해전에 참전했던 그 거북선의 노군 조상님들처럼 지금 미친듯이 노를 저으며 K잠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일단 지금 말하면서도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 자꾸 친구의 볼을 아주 세게 꼬집어 보게 되는 그 핵잠 이야기야 이미 지난번 영상에서 충분히 한 상황에서, 거기에 더해 이거 무슨 1+1 행사도 아니고 1+3에 달하는 엄청난 호재가 또 들어왔습니다. 바로 수출입니다. 먼저 가장 덩어리가 큰 것은 일명 착한 미국, 단풍국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지금 대대적인 잠수함 쇼핑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일명 CPSP라고 불리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는 그 규모가 무려 총 61조 원이나 됩니다. 참고로 지난번 우리가 폴란드에게 K2와 K9 그리고 FA50 판매한 총 금액이 아주 크게 잡아 대략 18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건 그 액수의 거의 4배에
캐나다라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캐나다는 일단 지금 거의 노인 학대 수준으로 굴리고 있는 노후한 영국산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고 이어서 총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가깝고 친한 미국산 잠수함을 도입하면 되지 않느냐 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 트럼프가 제2기 임기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한 일이 관세 오한마로 캐나다를 때린 일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미국 잠수함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본인 의도야 어떠했던 간에 우리 트럼프 형님은 특히 이 미사일이나 잠수함에 있어서는 이래저래 우리에게 참 고마우신 분입니다. 하지만 또 국가 사이 하는 일이라는 게 그런 일로 좀 빈정이 상했다고 할지언정 국가 이익에 중차대한 일인 경우 진행할 수도 있는 법인데, 문제는 미국산 잠수함의 성능이나 조건이 그렇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캐나다가 원하는 건 콕 집어서 디젤과 전기 잠수함입니다. 어차피 미국의 자랑인 핵 잠수함이야 캐나다가 한국도 아니고 달란다고 해서 주지도 않을 뿐더러 주로 두꺼운 얼음 밑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 등 지금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조건에는 이 재래식 디젤 전기 잠수함이 최적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또 미국은 무기 같은 걸 판매하면 그걸 어디서 건조하고 또 누가 정비하며 잠수함 위에다가 멋진 스티커를 하나 붙이려고 해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이런저런 제약이 너무 많아 지금 가뜩이나 미국과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곳은 이 잠수함 전력의 조상격이자 우리의 첫 잠수함인 장보고 잠수함을 우리에게 수출해 주었던 무기계의 포르쉐인 바로 독일과 또 해군 무기의 나라의 영혼을 몰빵하여 나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방파제, 그리고 육군과 공군 무기는 물론이고 이제는 이 해군 무기에서도 세계 최강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무서운 다크호스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일단 일본은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 진작에 탈락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뜬금없이 우리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마치 우리 오징어들이 퇴짜를 맞기 전에 너와 사귀어주지 않겠다고 밤에 잘 때 눈물을 흘리며 혼자 이불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자존심을 챙기며 리스트에서 탈락했고, 이제 남은 건 최근 이 지구 무기 대전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해버린 독일과 대한민국입니다. 참고로 그 둘의 최근 전적은 강고등어 노르웨이에서 모든 성적과 조건에서 우리 K2가 월등히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신비로운 이유로 그 사업을 빼앗긴 것 외에는 모두 대한민국의 연승입니다. 대신 또 그런 노르웨이조차도 K9 자주포에 대한 유혹만큼은 이겨내지 못하고 독일 자주포 대신 우리 K9 자주포를 구입했으며, 또 캥거루 호주에서도 우리 레드백이 독일의 자랑 링스를 이겼을 정도로 최근 약 5년간의 성적을 보면 과거 독일의 동무대였던 글로벌 방산 수출 점유율을 지금 빠르게 우리 한국에게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차만큼이나 독일의 자존심인 바로 디젤 잠수함 영역에서도 한국에게 그 왕좌를 내어주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은 한국에게 전차부터 자주포 그리고 레드백 같은 장갑차까지 너무 많은 시장을 빼앗기고 있어 마음이 급해져서 이 잠수함 사업만큼은 꼭 수주하기를 기대하며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번 전차나 자주포 또는 장갑차 결투 때처럼 이게 한국 잠수함의 성능이나 경쟁력이 너무 막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승부가 벌써부터 한국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는 설레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던 상황에서 캐나다가 우리 심장을 터뜨리려고 작정했는지 사실상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무려 캐나다 총리, 그러니까 캐나다 국방장관 또는 잠수함 도입 사업 캐나다 측 책임자 같은 게 아니라 캐나다 총리가 며칠 전 한국에 깜짝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자마자 곧바로 경남 거제 하나오션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캐나다 총리는 한국의 국무총리와 대한민국 재벌들 중 최강인 한화의 살벌한 불빠따 타선 중에서 유일하게 빠따를 휘두르지 않은 조용한 방망이, 지금 너무도 성공적으로 자주포부터 전투기와 미사일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잠수함 사업까지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전 세계 최고의 위치로 올려놓은 한화가 숨겨놓은 비밀 거포인 김동관 부회장과 함께 우리 잠수함에 대해 굉장히 집중하여 살펴보고, 또 실제로 잠수함 내부에 탑승까지 하면서 마치 앞으로 20년 동안 탈 신차를 고르듯 천천히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건 정말로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하필이면 지금 독일과 한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제 막 한국 쪽으로 대세가 기울어져 가고 있던 차에 이렇게
깜짝, 그것도 무려 캐나다 총리가 한국 잠수함 쇼룸에 방문해서 시승까지 해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이미 탑승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중고가 돼요. 이제는 사야 합니다. 그게 글로벌 탈 것 쇼룸의 엄중한 룰이자 딜러에 대한 예의입니다. 게다가 지금 캐나다는 혹시 이거 번호표를 조금 늦게 뽑았다가는 현재 캐나다뿐 아니라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 그리고 동남아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태국 등 지금 전 세계 최강의 성능에다 넘사벽의 비스포크, 오직 고객의 행복과 만족만을 생각하는 한국의 맞춤 제작과 한 번 이용하면 즉시 사랑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코리안 전매 특허 사랑의 블랙홀 애프터 서비스까지 지금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국가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물론 그 쇼핑 규모가 어마어마하기는 하지만 캐나다는 혹시라도 신차 출고 시기가 뒤로 밀리게 될까봐 많이 조바심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국의 잠수함 쇼핑 때문에 밤새 보배드림과 엔카 페이지를 검색하며 카드를 만지작 하는 의외의 국가가 있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바로 모래의 국가 사우디입니다. 우리 살만이 형님,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또 보니까 무척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유소를 운영 중이신 우리 살만 형님께서 어찌해서 온 사방에 모래밖에 없는 사우디에서 지금 뜬금없이 한국 잠수함을 구입하려고 하시는지 이해를 하려면 일단 그쪽 동네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그쪽 중동 동네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침공하며 시작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입장도 그렇지만 다들 사연 없는 전쟁은 없지만, 어찌되었던 이스라엘은 그 막강한 군사력을 몰고 가서 힘없는 가자지구 사람들에게 너무도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 즉 사우디나 요르단 또는 UAE 같은 나라들의 눈에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커다란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 나라들은 예전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힘을 합쳐 이스라엘을 다구리 쳤을 정도로 이스라엘과는 앙숙인 국가들인데, 어찌된 게 이번 가자 전쟁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습니다. 그건 단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무서워서는 아닙니다. 사실 이란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란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싫은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도 요르단도 또 UAE도 모두 다 왕이 다스리는 왕족 국가, 즉 왕정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지난 1979년 이란 혁명을 일으키며 그때 이란의 왕인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이제는 왕이 아닌 신이 다스리는 이슬람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그때 그 혁명의 모습을 바라보던 주변 왕족 국가들은 이거 잘못하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데올로기적 혁명들의 특징은 마치 겨울철 바짝 마른 숲을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거대한 산불처럼 언제든 바람만 조금 불면 그 옆 동네로 삽시간에 퍼져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아예 이란 자체가 더 이상 국력을 키우지 못하게 막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이 너무 밉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이 점점 더 그 세력을 확장해 가는 것도 너무 걱정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너무도 무서운 이 혁명이라는 이데올로기 전염병 복균자인 이 이란이라는 존재가 훨씬 더 시급하고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너무도 다행히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앙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의 왕족 주유소 사장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 둘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을 가만 놔두는 것이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본인들에게는 가장 이득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과 동시에 또 이란이 언제 어떻게 갑자기 그 혁명의 불길을 이쪽으로 퍼뜨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는 언제나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는 이미 충분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 이란의 무력 도발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바다 쪽에서도 더 꽁꽁 이란을 견제할 수 있도록, 즉 걸프 해협과 홍해 등 이 호르무즈 해협 전체에다가 잠수함을 깔아놓기 위해 지금 성능 좋은 잠수함을 대량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 잠수함이라는 무기는 특히 우리나라 도산 안창호함 수준의 최신식 잠수함의 경우 단순히 바다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수준이 아닌 잠수함 한 척당 SLBM 미사일을 무려 6기나 싣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든 이란의 전 지역을 현무로 공격할 수 있게 되는 데다, 최근 진수된 장영실 함의 경우 그게 또 10개로 늘어나 이걸 만약 사우디가 도입하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는 밤에 발 뻗고 잠자기도 힘든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사우디는 지금까지는 육군과 공군 무기에 치중하느라 상대적으로 해군 무기에는 소홀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해군 무기, 그 중에서도 특히 잠수함 전력의 차이가 이란은 벌써 27척의 러시아산 잠수함을 운용 중인데 반해 사우디는 단 한 척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서둘러 최신식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또 우리나라가 급하고 서두르시는 고객님에게는 가장 특화되어 있는 번개 건조 로켓 배송 국가이다 보니까, 게다가 또 지금 우리 도산 안창호함의 경우 마치 우리 K2 전차나 또는 지구 최강의 4번 타자 불바다 K9처럼 전 세계 모든 재래식 디젤 잠수함 중에서도, 심지어 미국과 독일 잠수함에 비해서도 그 성능이 더 우수한 상황이어서, 아마 우리 살만 형님의 잠수함 쇼핑 동안 앞서 본 캐나다의 잠수함 쇼핑과 함께 모두 다 우리 한국 마트에서 주문이 이루어질 확률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요즘 정말 잠수함 때문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또 길을 걸으면서도 저절로 콧노래가 나와 너무도 행복합니다. 끝으로 원래는 서로 최강의 라이벌이었던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을 앞두고서는 국익을 위해 사익은 잠시 옆으로 미뤄두고 서로 단결하는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그 장면, 즉 삼성동 깐부 치킨집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전 세계 최고 용팔이 회장님으로부터 우리나라 원조 대표 기업이자 세계 최고의 폼팔이 차팔이 회장님들이 그 금보다도 귀하다는 최신형 GPU를 무려 26만 장이나 얻어내 그냥 한방에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산업 미래 앞에 500차선짜리 초대형 고속도로를 뚫어버린 그 꿈같은 치맥 모임 장면 이상으로 너무도 자랑스럽고 멋있었습니다. 부디 앞으로 우리나라가 잠수함 시장도 그렇고 또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도 지금 K-팝 골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당연하게 모두 다 씹어먹기를 기원합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지만 그 전에 소원은 핵잠이라는 노래가 있듯이 이 조그만 나라에 정말 없는 게 없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없었고, 또 미국 포함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잠수함 운용 전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매일 밤 잠들기 전 기도를 올리며 간절히 원했던 것이 바로 핵잠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쓰고 말하면서도 이게 지금 진짜 현실인지 꿈인지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드디어 우리도 핵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성격이 급해서 매사에 늘 빨리빨리를 외치는 것은 우리나라 공인 국제번호인 82에도 나와 있듯 그건 이미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인데, 아직 세계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우리나라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준비성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트럼프가 미사일 사거리를 풀어주자마자 정말 신비롭게도 그 발표가 있은 지 채 일주일도 안 되어서 갑자기 도깨비 뚝딱 탄두만 줄이면 5,000km까지 날아가는 현무 미사일이 깜짝 등장했던 것처럼, 우리 지구 최고의 양측이 우리 국방부가 만약 지금 무엇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다면 그건 벌써 15년 전부터 몰래 개발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또 만약에 지금 무엇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한다면 그건 이미 진작에 개발이 다 완료되어 테스트까지 다 끝내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저기 충청도 어디 지하 벙커 안에 꽉꽉 쟁겨놨다는 뜻으로, 이번에도 이 엄청난 핵잠 소식, 즉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초대형 발표가 깜짝 공개된 직후부터 정말 신기하게도 채 24시간도 되지 않아 우리나라 1호 KSSN 핵잠의 설계도가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고, 또 최근 갑자기 야구를 이상하게 잘해서 너무 깊은 한화오션 또한 이미 핵잠 건조 시뮬레이션까지 마쳤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우리가 앞으로 제작하게 될 최초의 핵잠의 경우 그 규모가 딱 4,500톤급으로 제작되어야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미 계획이 잡혀 제작이 되고 있는 우리 차세대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 배치 3 잠수함의 경우 마치 누가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미리 귀뜸이라도 해준 것처럼 그 건조 사이즈가 딱 4,500톤급에다가 그 형태까지
완전히 핵잠 맞춘 형태로 건조가 되고 있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국방부의 거짓말에 속아와 이미 속을 만큼 속아온 국내 수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들과 세계 전문가들은 어쩌면 한국은 이번 깜짝 발표가 있기 전부터 또 이미 어디엔가 핵잠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 그냥 이번에도 볼트 하나만 조이면 끝날 정도로 준비해놓고 이번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핵잠 소식에 물론 우리는 너무도 기쁘고 행복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이웃 국가들인 일본과 중국에게는 너무도 안 좋은 소식입니다. 사실 이건 그냥 안 좋은 소식이 아니라 둘 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밤에 제대로 잠도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괴로운 소식인 게, 일단 일본의 경우 이번 한국 핵잠 승인 소식은 이제 미국이 일본이 아닌 한국을 이 동북아의 최고 전략 파트너로 밀어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배신감과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행사 사진을 보면 이번에 새로 일본 총리가 된 다카이치가 막 트럼프 팔에 매달리고 있고 또 그 옆에서 치어리더처럼 폴짝 뛰면서 겉으로 볼 때는 마치 둘이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일본과 한국의 관세 협상 내용만 봐도 이건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일본은 미국에게 5,500억 달러를 투자의 형태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돈 약 8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오로지 트럼프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 내 화장실을 금으로 만드는데 100조 원, 또 내 아들들과 손자 회사에다 각각 300조 원씩 투자하겠다는 등 어떤 뚜렷한 기준도 없이 그냥 트럼프가 어디에다 투자를 하라고 지정을 해주면 일본은 90일 내 그 돈을 전부 현금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거기다가 또 일본은 미국과의 수익금 배분에 있어서도 최종적으로 미국과 9대1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는 전부 다 일본이 하는데 그 수익금은 미국이 다 가져가는 매우 신비한 계약. 이건 아마 5천년 후에도 이 지구 역사에서 길이 회자가 될 정말 황당한 계약인데 어찌되었건 일본은 그렇게 간과 쓸개를 모두 내어주고도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우리나라는 총 3,500억 달러 중에서 현금은 2천억 달러, 그리고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즉 마스가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더해 한국 조선 기업들이 주도로 추진하게 되어 사실상 우리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게다가 또 그 현금 2천억 달러 역시 투자처를 트럼프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하며 만약 뒤에 가서 뭔가 이상한 징후가 있을 경우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까지 계약 안에 마련해 두어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모든 걸 미국에게 퍼주기로 약속한 일본에 비해 이번 우리나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한 조건으로 이 어려운 관세 협상은 마무리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내가 일본 사람이면 당장 오늘부터 너무 분해서 잠도 못 잘 것 같은데 진짜 오한만은 바로 그 다음날 날라왔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핵잠 개발을 깜짝 승인해 버린 것입니다. 이건 정말 일본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진짜 엄청난 뒤통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까지 이 동북아에서 사실상 미국 최고의 전략 파트너였고 또 일편단심 미국이 하라는 건 모든 걸 군소리 없이 잘 해왔으며 그 덕에 이쁨 받은 일본은 핵연료 재처리까지 20년 전에 승인받아 그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최고의 특혜국이었는데 대신 미국은 일본의 엄청난 로비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핵잠 개발 족쇄만큼은 절대로 풀어주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핵잠을 풀어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미국의 최우방 중에서도 진짜 최고 우방이라는 일종의 징표 같은 것이라서 오커스 멤버인 호주에게도 핵잠 기술을 주겠다는 희망 고문을 벌써 10년도 넘게 하면서도 하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풀어주지 않고 있었을 정도로 귀한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정말 뜬금없이 그 귀하디 귀한 핵잠 개발 선물을 한국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일본은 나라의 군대 전체가 해군에 몰빵된, 말하자면 그냥 해군으로 이루어진 군대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한국과 일본의 전쟁을 두고 상어와 호랑이의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어찌해서 만약 우리나라 육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기만 하면 그때는 전투가 아닌 그냥 일방적인 사륙의 상황이 발생하게 될 정도로 일본의 육군은 세계 2위 한국 육군과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전력입니다.
사실 이 지구에서 미국이나 러시아 정도 빼고는 한국 육군을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유럽이 다 똘똘 뭉쳐 우리와 붙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아무도 방파제 위에 올라올 수 없도록 해군에다가 모든 걸 몰빵해서 전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 해군은 우리나라 해군보다 이지스함도 훨씬 더 많고 잠수함 숫자도 더 많기 때문에 확실히 더 강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나라 해군하고 또 그렇게 막 일본 육군하고 우리나라 육군하고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까지는 아니고 굳이 우열을 가리자면 더 강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의 핵잠 개발을 승인해버리면서 이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해군까지도 더 강해지게 된 것입니다. 바다에서 제일 무서운 무기는 구축함도 이지스함도 그렇다고 심지어 항공모함도 아닙니다. 바로 잠수함이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 이지스함들도 이제 한국 해군의 핵잠들이 하나 둘씩 배치가 되기 시작하면 그냥 바다 위에 떠있는 표적일 뿐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만약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면 예전에야 그 이지스함과 잠수함들 때문에 우리 공군도 그리고 특히 우리 상륙군들이 일본 해안으로 접근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이 핵잠 군단이 들어서게 되면 전쟁 시작하자마자 하늘로는 수천 발의 현무부터 쏟아버리고 또 바다에서는 우리 핵잠들이 일본의 이지스함과 잠수함들을 모두 격침시켜 바다 위 길을 만들어서 너무도 손쉽게 세계 최강 우리 육군이 일본 본토로 상륙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국과 일본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절대로 이렇게 갑자기 한국에게 핵잠을 승인해주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우리 트럼프가 또 트럼프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갑자기 현실이 되어버려 우리로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사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일본에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정작 결혼은 다른 여자랑 해버리는 마치 청춘의 덫 같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에 이렇게 깜짝 이 핵잠을 승인한 것은 딱히 일본에게 빅엿을 주기 위해 그랬다기보다는 사실은 중국과 북한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나라 안의 경기가 너무 힘들고 또 최근 들어 그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심해져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것이 세계 최고라는 미국의 국방비까지 앞질러 버려서 미국도 지금 서둘러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의료보험 같은 것은 진작에 다 민간으로 돌려버렸고 다른 복지 부분도 더 줄일 데가 없어 이제는 결국 국방비에서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외 다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은 이제 전 세계에 대규모 미군을 파견하거나 또는 항공모함을 이끌고 전 세계의 바다를 순찰하는 것을 더 이상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동북아에서 중국과 북한을 감시하고 관리해줄 어떤 강력한 나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그 어떤 무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잠수함이고 이미 중국이 핵잠을 10대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일본이나 한국 중 한 곳에 이제는 핵잠 기술을 공유해 주어 핵잠 전력을 갖게 하여 앞으로 미국 대신 바다에서 중국과 북한을 꽁꽁 묶어두는 역할을 하려는 계획인데 그 새로운 지역의 경찰 역할에 일본이 아닌 한국이 당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단지 핵잠을 보유하게 되는 것뿐 아니라 바닷속에서 중국의 핵잠들을 따라다니며 관리를 해야 해서 아마 빠른 시간 내 최소 10척 이상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 이제는 디젤 잠수함이 아니라 무려 핵잠이 동해와 서해 바다 깊은 곳에서 몇 달씩이나 짱박혀서 그게 평양이든 어디든 잠수함 한 척당 10개의 SLBM을 탑재하고 언제든지 명령만 내려오면 바닷속에서 현무 미사일을 발사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은 이번에 트럼프가 만나자고 하는 걸 괜히 너무 튕겼나 후회를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일본도 중국도 그리고 북한도 잠 못 드는 긴 밤을 뜬 눈으로 보내게 된 상황입니다. 지난번 영상 때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게 될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게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첫걸음을 떼어버렸습니다. 대신 그게 1000m를 가야 하는데 1m를 떼는 첫걸음이 아니라 최소 900m에 달하는 첫걸음이어서 이제는 남은 100m만 미국을 잘 달래고 설득해서 차근차근 걸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핵잠 전단을 운영하려면 우리도 그 핵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11월 3월 기준 이미 미국이 핵 재처리까지 이미 승인을 해주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연료를 재처리하게 되면 그게 20%를 농축하던 것을 나중에 90% 이상 농축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 그냥 스위치만 조금 더 멀리 돌리면 되는 수준으로 너무도 쉬운 것이기 때문에 마치 도서관에서 걸어가다 서로 부딪혀 땅에 떨어진 책을 주워주다 손등이 닿게 되고 또 손등이 닿게 되다 보니까 사과를 하게 되고 그래서 미안하니까 이제 커피숍 가서 커피도 한 잔 사게 되는데 또 그렇게 같이 커피 마시다가 나중에 술도 마시는데 하필 그날따라 분위기 있게 마침 밖에 비도 주룩주룩 오는 데다 버스까지 끊겨 그렇게 역사가 쓰여지는 것처럼 아무튼 지금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자꾸 친구의 볼을 꼬집어 보게 되는 이 너무도 행복한 핵잠 소식이 부디 우리 변덕쟁이 트럼프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첫 핵잠 건조까지 무사히 진행되고 또 그 사이 핵 연료 재처리 공식 승인까지 이루어져 마침 비도 오고 버스도 끊긴 그 어느 날 밤처럼 갑자기 격정적으로 우리의 핵무기 개발이라는 사건으로까지 무사히 잘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으며 무엇보다 세계 정상들이 모두 모인 이번 에이펙 회담이 너무도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은 물론 관세부터 핵잠 승인까지 우리나라가 너무도 많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 진짜 너무도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지금 아주 좋은 이 분위기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잘 살려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말할 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돈에 미친 사람들 같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부동산에 미쳐 있는 것 같고 여느 나라들처럼 자국의 자동차 브랜드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수입차들을 타야 하는 경우도 아닌데 길 위에는 비싼 유럽 수입차들이 넘쳐나고 또 젊은 친구들부터 명품을 찾는 문화가 익숙한 데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항상 돈돈 거리는 것만 같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에 미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절대로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뭐 굉장히 특별한 모습은 아닙니다. 옛날에 아직 인터넷도 없던 때 그리고 해외여행도 자주 나갈 수 없었던 때에는 미국 사람들은 어떻고 또 유럽 사람들은 돈에 연연하지 않고 고상한 데 반해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만 돈에 집착하며 물질적인 것처럼 믿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또 외국에 나가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들도 자주 접하다 보니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즉 사람 사는 곳은 그게 어디든 다 비슷비슷하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대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에 있어 좀 덜 가식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승질머리처럼 애초 성격 자체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자존심도 강해서 죽어도 남에게 무시받는 것 싫고 또 가진 게 많으면 참지 못하고 자랑도 하고 싶어하며 그렇게 표현함에 있어 거침이 없고 투명하다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경쟁이 미친듯이 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이나 차 또는 명품 등으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고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한 것일 뿐 그게 꼭 우리만의 특이한 단점이거나 어떤 사람들 말만 따라 우리가 천박해서 또는 자본주의에 너무 물들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렇게 사회가 어느 정도 대놓고 돈에 대해 오픈해서 표현하고 그것에 대한 욕구나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건강하고 좋은 겁니다. 물론 지금 절대로 사회 초년생이 600개월 할부로 벤츠를 질러버리거나 카드빚이 엄청난데도 신상 루이비통 핸드백을 새로 구입하는 게 괜찮다는 게 아니고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솔직하게 오픈해서 대화를 나누고 또 그 욕망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영상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신 부동산 투자나 재테크를 어떻게 한다거나 또는 일전에 굉장히 여러 번 영상으로 올렸던 것처럼 워렌 버핏 등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의 지혜를 빌어 주식 투자에 대한 비법을 공유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대신 그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돈 관련 철학과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 즉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돈이라는 것을 대해야지만 내게 더 많은 돈이 찾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나 또 그 반대로 평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올 돈도 도망가는지에 대한 그런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여기 루이스 하우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미국 미식축구의 최고 유망주였다가 선수 생활 중 큰 부상을 입어 운동의 꿈을 접어야 했던 것에 더해 갑자기
갑자기 아버지까지 병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평생 운동만 하다가 뒤늦게 갑자기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오랫동안 정말 온갖 고생을 한 끝에 지금은 더 스쿨 오브 그레이트니스라는 팟캐스트, 즉 우리가 잘 아는 레이 달리오, 게리 부이, 데이비드 고긴스 등 경제와 사업 영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는 미디어 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가로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그 힘들고 무서웠던 가난의 시기 경험과 또 그 수많은 게스트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어낸 지혜와 통찰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자신처럼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스스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혜들을 한데 모아 머니 마인드셋이라는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이야기들을 추려 여기 짧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좋게 말하면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이걸 더 노골적이고 날 것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하면 항상 돈 때문에 고민하며 사는 지금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바로 돈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역시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딘가 천박하고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돈에 대해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또 그래서 배우지도 못한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이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불문하고 다들 돈을 너무 필요로 하고 또 너무도 좋아하면서도 정작 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고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도 돈이나 경제에 대해 거의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로 졸업한 채 세상에 던져집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이제 막 어떤 정글로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서 어떤 풀은 먹으면 안 되고 또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으며 밤이 되면 잠잘 곳은 어디에서 찾아야만 안전한지와 같은 최소한의 지식도 없이 그냥 그 살벌한 정글 안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20대 사회 초년생이든 아니면 40, 50대 아저씨든 간에 이제는 단지 편안하게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돈에 대해 대화를 시작하고 또 돈에 대해 공부도 하며 그렇게 돈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돈이라는 물로 채워진 바다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는 물고기들이 그게 너무 천박하다고 해서 물에 대해 대화하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 모순입니다. 둘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들을 거두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자들은 대부분 부도덕하고 나쁜 짓을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된 경우라든지 또는 자신은 돈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마치 그런 거짓말이 자신을 더 고상하고 멋있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습, 또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나는 학벌이 좋지 않아서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아니면 머리가 나쁘거나 얼굴이 못생겨서 또는 이래저래 자격이 없어서 절대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없다고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리는 믿음입니다. 이게 해악이 가장 크며 또 실제로 손해도 가장 큰 정말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학벌로 성공하던 시절은 이미 예전에 공룡들이 멸종할 때쯤 벌써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외국의 경우 전체 부자들 가운데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대략 80%에 달할 정도,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굉장히 어린 친구들도 아주 많을 정도로, 그리고 40대 또는 50대 이상 된 분들도 은퇴 후 새로 시작해서 크게 성공하시는 사례들이 정말로 많을 정도로 세상이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안 된다는 또는 안 될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믿음들입니다. 물론 시도하고 노력하는 모두가 다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그 성공률이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또 그 방법 또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나 사는 것을 감사하며 무엇보다 그 이점을 최대한 누리고자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내가 생각하는 부유함에 대해 나름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정작 그 돈을 벌게 되면 그래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로또 같은 게 당첨되어 큰 돈을 벌게 되면 강남에 한강뷰 아파트 사고 롤렉스 사고 벤츠를 사는 것 정도밖에 사실 별 명확한 계획이 없이 대부분의 경우 그저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 액수도 없고 또 그래서 그 목표로 향하는 좋은 계획 또한 세우지를 못합니다. 일단 나만의 숫자를 먼저 찾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는지를 시간을 투자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래서 내가 그걸 누리는 데 필요한 액수, 즉 3억 원, 5억 원, 10억 원 또는 5천만 조이든지 남들은 생각할 것 없이
오직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나만의 숫자를 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그 목표를 이루어갈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꼭 그 목표 액수에 도달해야지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그 긴 여정의 중간중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를 위해 작은 행복을 찾으려고도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가 책에서 제안하는 한 가지 아주 좋은 팁이 있는데 전혀 돈을 쓰지 않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이나 다음 주 주말 동안에는 돈을 전혀 쓰지 않고 또는 거의 쓰지 않고서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들을 찾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공원 산책이나 등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카페에 가서 한 두어 시간 책을 읽는 것도 좋고 또는 집에서 평소 만들어보고 싶었던 요리를 해서 가족들에게 저녁을 대접해주거나 아니면 지역에 자원봉사할 곳을 찾아가 하루를 보람차게 사용하는 것 등 그렇게 의외로 삶에서는 돈을 쓰지 않거나 또는 거의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 건강하고 큰 행복을 주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 삶에서 그런 활동들이 더 많아질수록 돈에 대한 우리의 맹목적인 집착은 옅어지고 스스로 있는 그대로 더 건강하고 풍요로워지는 자신이 될 수 있어. 역설적이게도 내가 이렇게 돈이 필요 없이도 스스로 더 풍요로워지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내 삶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넷째, 돈을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돈이 사람이라면 내게 오고 싶겠는가 아니겠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매일 돈에 대해 불평하며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오면 이번 달에는 이것밖에 벌지 못했다며 불평하며 그 돈을 화를 내며 사용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돈이 들어오면 이미 카드 빚이 많은데도 당장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신상 명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도박판에 앉아 그 귀한 돈을 탕진을 해버립니다. 그런 경우라면 돈은 절대로 이 사람에게는 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작은 돈이라도 들어오면 그 돈을 향해 내게 와주어서 정말 고맙다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폐 귀퉁이가 접힌 부분도 손으로 정성스럽게 펴서 지갑에 넣은 후 부족하지만 최대한 현명하게 그 돈을 알차게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나누기 위해 그 돈을 또 잘게 쪼개서 그들과 나눕니다. 이런 경우라면 돈은 더 많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 그가 그런 감사의 마음을 더 많이 더 자주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의 손을 통해 주변의 힘든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친구들까지 끌어다가 찾아올 것입니다. 끝으로 그가 전하고 싶어하는 정말로 중요한 돈 관련 마인드셋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건 앞서 본 네 번째 이야기와 다 있는 조언인데 뭐 꼭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아니면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은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지려면은 그 끝도 없을 정도로 부족한 것 채워지지 않는 욕망투성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당연하고 사소한 수많은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이고 그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침대에서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지금 내게 그 고민 때문에 매일 밤 잠에 들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문제나 고민거리가 없다는 것, 사지가 멀쩡하고 몸에 병이 없다는 것 등 사실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넘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삶에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기 전에 그렇게 일단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생활화하면 그런 감사의 마음은 사람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해주고 또 그런 내적 변화는 더 좋은 행운이 내게 찾아오게 해주며 그럼 우리는 그 행운에 더 크게 감사를 하며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인데 그 모든 출발점이자 내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며 어찌 보면 가장 효과가 큰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돈은 물론 우리 인생에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지만 절대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앞서 살아간 수많은 현인들의 공통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돈은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피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자신이 이 돈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언젠가 시간을 내어 곰곰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으며 부자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며 덜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항상 내가 지금 가지고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습관을 들여 물론 나중에도 하지만 당장 지금부터도 더 풍요롭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f you try